하나, 둘, 하나, 둘.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자,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어, 제가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강남 한국학원의 대표 구기영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쳐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회 양지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회를 드리는데요. 아마 자료는 거의 선생님들이 PPT 자료를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프린트물은 좀 생략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어, 이제 세종시 일반 고등학교의 내신이 예전 같지가 않다.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실제는 그렇지 않겠지만 표현상 수도권의 자사고 못지않다 이렇게들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실제로 내신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입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이제 뭐 의대나 이런 의학 계열이나 뭐 스카이 이런 입시가 옛날처럼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따라 붙으면 상위권 아이들은 어렵지 않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진학률을 세종시가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죠. 여기 앞으로 앞에 빈자리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종시 입결이 아마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더욱 이렇게 이제 입결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봐도 해가 갈수록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 아마 이것은 설명회 때마다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가장은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확대되면서 이게 이제 직접적인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가뜩이나 특목고나 자사고가 인기가 없었는데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인해서 더더욱 인기가 떨어지고, 이쪽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학교는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이 어떻게 해야 변별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하치덤은 변별이 안 돼서 만점짜리가 수두룩하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비춰. 실제로 동천고등학교에서 작년도 1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수학 시험 문제를 적절하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만점이 36명이 나와서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말고사를 지나치게 어렵게 낸 나머지 평균 점수가 32점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각 학교 교과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내신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과거에는 학종에서는 내신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교과 전형에만 내신이 필요했고, 학종에는 뭐 내신이 필요 없었고, 또 정시에도 내신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학종에서도 내신을 요구하고, 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종한다고 그래서 내신을, 교과 성적을 무시할 수가 없다. 또한 정시에서도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뭐 서울대나 뭐 고대에서 이미 20%를 반영하겠다. 내신을 반영하겠다. 결국은 내신 없이는 이제는 내신을 소홀히 해놓고서는 대학 진학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신은 이제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세종의 환경으로 보면 거의 진학률이 교과 전형이 많다. 수시 교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세종은 내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신은 아마 1학년부터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내신 전략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는 다른 고등학교 설명회를 했고요. 지금 오후에 이제 양지고등학교 내신 전략 설명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아마 설명회 순서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내신도 결국은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가지고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시 제도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교과별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양지고등학교 내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수학, 영어, 국어, 오늘 과학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여는 이유는 아마 여기 와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중등부 저학년의 경우는 스카이에 위치한 입시 전략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시즌별로 설명회를 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3을 놓고서는 고교 진학에 대해서 그런 설명회를 또 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예비고 1 학생들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또 설명회를 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생기부 또는 논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회를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아마 생기부 관련해서는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또 어떻게 생기부를 관리할 것인가 해서 그 컨설턴트 선생님이 나오셔서 또 설명회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마 상당히 이제 자녀들을 고등학교를 입학시키면서 이제 그야말로 입시 현장에 도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긴장들 되시겠는데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궁금했던 부분이라든가 좀 준비할 사항들을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인사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조승국 원장님을 모시고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필요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강남한국학원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겸 그렇죠. 국어과 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국입니다. 프로필이 있는데요. 저는 그 수도권에 있는 재수종합반에서 거의 메이저급이죠. 메가, 그리고 뭐 이투스 청솔, 스카이에듀 거기에서 15년 동안 국어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도 많이 했고. 근데 대략 타 학원에서, 여기가 아니고 타 학원에서 설명회를 하면 한 2시간 걸립니다. 근데 오늘은 각 과목별 전략 설명회도 곁들여 있어서 아마 한 30분에 좀 줄여서요.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빨리 볼게요. 자, 대학 입시 구조가 이게 전체입니다.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좀 있죠. 특히 이게 이제 학생들이 보이는데 학생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를. 자,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크게 수시와 정시. 많이 들어보셨죠? 딱 2가지밖에 없죠. 수시와 정시는요, 그냥 수능을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겁니다. 수능 전에 모집하는 게 수시, 그리고 수능 이후에 모집하는 게 정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고요. 이제 고1이 되는 거죠. 지금 학생들 주머니 뒤져보면 9장의 카드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9장의 카드 중에서
6장은요, 수시에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3장은 정시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9장의 카드를 고1이라면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 9장 중에서 6장이 휴지 조각이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들은요, 전부 서울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줄어들고요. 고3이 되면 현실을 파악하면서 이제 서울이 아닌 다른 대학을 뒤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입시는 전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서울권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시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수시는요, 크게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고, 그리고 자, 실기 위주 전형 있죠. 실기는 예체능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니까 무시한다면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모집 단위 4%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의 마지막 보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나마 고3들한테. 자, 예비 고1한테는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렇다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전형이 있는 건데 학생부 전형은 다시 2개로 나눠집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말 그대로 내신입니다. 내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신이겠죠. 이 교과라고 되어 있는 게 내신인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총점이 나올 겁니다. 3학년 1학기 끝나면. 그러면 그 총점이 얼마냐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지방대에 지원하느냐 이렇게 결정되겠죠. 그러면 제일 궁금하신 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울권에 지원할 정도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느냐? 대략 2.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2.5 정도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3.0 이내에 있다. 아주 높은 서울에 있는 대학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서울권에 어디나 될까요? 3.0 이내에 있다. 그러니까 2.5와 3.0 정도에 있다면 서경대 정도, 그것도 낮은 과 정도만 지원 가능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성대, 그것도 좀 낮은 과. 그런 데가 아니면 2.5에서 3.0에 있으면 주요 대학들은 아예 지원 불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최소한 2.5 이내는 있어야지 그나마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원 자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원할 수만 있는 겁니다. 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죠. 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내신 성적이 높다 한들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불합격인데 여기에 최저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다. 수능에서 적은 등급만 맞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상당히 높습니다. 수능 최저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상위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있는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요. 대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요. 50%에서 60%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있죠. 그러면 요 주요 대학에서 내신 성적이 높아서 지원은 했는데 수능 최저를 왜 못 맞추느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일 텐데. 그렇잖아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신 성적이 매우 좋다는 얘기예요. 좋은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60%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는 얘기는 수능과 내신은요, 별개입니다. 공부하는 내용도 다르고요. 학습 방법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 대부분은요, 내신만 준비한 거죠. 수능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거의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양대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한양대가 6위권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만 얘기한다면 순위가. 한양대는 유일하게 서울에서 수능 최저가 없죠.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한양대. 그럼 한양대 교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생 내신 평균을 보면은요, 1점대 극초반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면 1.2 정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굳이 의대도 쓸 수 있거든요. 1.2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면 의대, 치대 이런 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서울대, 연고대도 아닌, 물론 좋은 학교지만 한양대에 지원하는 이유는요.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본인이 알죠. 1학년도 2학년 때도 계속 모의고사를 보고 3학년 올라가서 유평을 보는 순간 아, 나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추겠구나. 그런 학생들이 한양대를 지원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생들의 내신 평점이 한양대는 엄청나게 높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한양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은요. 수능 최저가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높습니다. 따라서 1학년 때는요. 물론 더 중요한 건 내신입니다. 물론 내신이 돼야지 지원 자격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내신만 갖고는 안 되고요. 내신과 수능을 병행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학교에서는요. 수능 준비를 안 시키죠. 무조건 내신입니다. 수능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 공교육의 문제점이죠. 수능이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수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수능은 준비를 시키는 학교는 없습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아닌 이상 일반고에서는요. 근데 수능 준비도 병행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종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학종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학종은 깜깜이 전형이라고 했죠. 요 교과 전형은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합격한 학생들은 왜 합격이 됐는지를 공개합니다, 학교에서. 점수를 공개한다는 거죠. 근데 학종은 어느 대학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 학생들을 합격시켰는지, 그럼 떨어진 학생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교과, 내신이죠? 내신은 수치화돼서 반영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교가요. 그러니까 점수화시켜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할 뿐이죠. 제일 중요한 건 생기부입니다. 생기부.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올해부터 완전히 바뀌었죠. 한 장을 넘기시면 이건 학종인데요. 올해부터요.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3년 후에는 입시가 바뀌지 않느냐? 바뀔 수가 없습니다. 4년 예고제라고 해서 입시가 바뀌려면 4년 후입니다. 발표되고 나서 4년 후에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고1 학생들은 지금의 입시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올해부터는요. 자, 작년까지 있었던 그 많은 요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수상 실적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든 전혀 기재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율동아리 역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율동아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부모님의 재력이 필요했죠. 그 재력과 외부 도움을 받아서 동아리를 만들었고요. 그 동아리에서 수장 역할을 하는 척 했죠. 거의 외부 도움 받았습니다. 과거에. 자, 그런데 자율동아리 반영되지 않죠. 학교 동아리만 인정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학교 동아리는요. 의무적으로 동아리는 다 들어야 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봉사활동, 외부에 봉사활동 하는 거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4번, 5번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독서. 예전에 입학사정관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게 논문, 독서였는데 역시 폐지됐고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던 자기소개서 역시 폐지됐습니다. 저도 자기소개서 엄청나게 써줬어요. 물론 비용을 받고요. 다 돈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형들을, 그런 요소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자기소개서 폐지됐고요. 교사 추천서 역시 폐지됐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알 수 없게 해놨죠.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과거에는 정말 입학사관들이 볼 요소들이요, 차고 넘쳤죠. 근데 전부 폐지된 상태예요. 그러면 학종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 생기부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과거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유명무실했죠. 근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특이었습니다. 세특. 세특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특이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준말입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럼 이 세특이라는 게 뭐냐? 과거에도 있었지만 워낙 많은 요소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세특은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모든 요소가 폐지된 상황에서 세특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세특이 뭐냐면요. 각각의 과목 선생님들이 이 학생에 대한 수업 태도와 수행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저는 고1 학생들 수업할 때 정말 강조해요. 초반에. 무조건 선생님들하고 친해져라. 일단 1차적으로 친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면 절대로 좋은 생기부 나오지 않는다. 일반적인 얘기만 써주는 거죠. 시골에 있는 학생이나 뭐 도서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학생이나 일반적인 내용이 기록되면 악플은 없습니다. 절대로 악플을 써주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얘기는요. 전혀 입학사정관들이 뭐 좋아하지 않죠. 다 똑같은데요. 그 학생을 뽑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일반적인 얘기니까. 따라서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친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맨날 와서 꾸벅꾸벅 존다. 절대로 좋은 생기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선생님과 친해지고 수업 태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게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수행평가 내주면 많은 학생들이요. 거의 대부분이죠. 예, 인터넷에 있는 거 따와서 짜집기 해서 제출하죠. 그거 다 합니다. 예, 좋은 생기부가 나올 수 없어요. 혹시 여기 안 받으셨나요? 제가 세특 우수 사례를 해놨는데 이따가 나가실 때 한번 드릴게요. 참고하시고요. 제가 세특 우수 사례를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세특 관리를 하시려면 수행평가를 할 때 절대로 인터넷에 있는 거 뒤지면 안 됩니다.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짜집기 해봤자 좋은 내용은 담기지 않고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도 중요하고요. 생기부에서는요. 학종에서는 생기부와 그 다음에 생기부를 바탕으로 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그 생기부에 있는 세특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는 게 일반적인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 수천 장의 생기부를 받겠죠.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일반고에서요. 특목고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은 평범하거나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에 쓸 수 없는 성적대죠. 서울권에 있는 교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성적대. 근데 상대적으로 학생부, 생기부가 워낙 너무너무 화려하더라. 수천장입니다. 수천장.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다시 말해서 교과 내신은요. 수치화돼서 점수화돼서 반영되지 않지만 내신이 좋은 학생이 생기부도 좋습니다. 대부분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내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 학생이 생기부도 괜찮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제 동기들도 있는 대학 동기들 물어보면 교무회 때 이미 대놓고 학생을 거론하지 않지만 이미 교장 교감이요. 성적 괜찮은 애들은 생기부 관리 신경 쓰라고 얘기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교과가 좋아야 돼요. 내신 성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신이 되는 학생들은요. 요 교과에 6장 쓰는 게 아니고요. 교과 4장, 그 다음에 학종에 2장 또는 3장, 3장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내신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입니다. 제가 자꾸 2.5, 2.5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2.5가 아니라 3점대가 넘으면 어떡하느냐. 그래도 그 3점대를 넘어가는 학생들도 절대로 저 6장을 버리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서울권은 안 된다 할지언정 무조건 서울 가면 좋죠. 근데 모든 학생이 갈 수는 없으니 그러면 지방에는 다 흔히 말하는 정말 속된 말로 계잡대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좋은 대학 많습니다. 특히 국공립대는요. 정말 좋은 대학입니다. 절대 없어질 수도 없고요. 향후 10년, 20년 안에 저희 나라에 있는 4년제 대학 상당수가 다 없어질 거예요. 대정권에 있는 일부 학교 반드시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국립대는요. 절대 없어질 수 없죠. 충북대, 충남대
과거의 입결하고 비교하면은요,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경북대 최고죠. 과거에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 제 세대 때, 경북대는요, 저 경북에 있는, 특히 대구권에 있는 시제들은요, 서울 절대 안 올라왔습니다. 경북대 가버렸죠. 동등한 인정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무조건 다 올라옵니다. 경북대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경북대 입결은요,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낮아요. 충북, 충남대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근데 충북, 충남대도 최소한 3.5 정도의 내신 성적을 유지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러는데 4점대 이내만 유지한다면 그 6장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 속에 4등급이라고 했잖아요. 4점대. 5가 넘어가면은요, 이제 심각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 수시로는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권은. 저는 지방대 어디나 들어가면 상관없는데요. 그렇다면 6장은 남아있는 거겠지만, 서울권만 고집한다면, 4를 넘어가 버리면, 요 6장은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쓸모가 없는 6장이죠. 그러니까 찢어버리죠. 그럼 이제 3장 남은 거죠. 정시 남은 겁니다. 근데 착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1학년이 끝나면 많은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상담을 요구해요. 제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러면 제 1학년 내신 점수를 가지고 일단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면 정시로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정시는 뭐냐? 말 그대로 수능만 가지고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전교 꼴찌를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능만 잘 보면 되는데 이게 작년부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시는요, 온리 수능입니다. 오직 수능인데 서울대가요, 작년에 딱 유일하게 서울대만입니다. 서울대가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20% 반영을 했죠. 작년이 첫 적용입니다. 정시 전형에서 내신 반영률 20%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요, 수능 아무리 잘 봐도 내신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수업에 어느 정도 충실해라. 수능만 판다면 우리 학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가 됐고, 고려대가요, 올해부터 다시 20%, 정시 전형에서 20%를 또 반영합니다. 그러면 고대도 마찬가지죠.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죠. 현재까지는 딱 두 학교예요. 서울대와 고려대. 그러면 고려대의 라이벌인 연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할까 안 할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언제 발표할 것이냐? 그리고 몇 %를 반영할 것이냐? 요것만 고민이죠. 분명히 올해가 아니더라도 아마 조만간 연대도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한다고 할 겁니다. 그럼 연대가 만약에 반영한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그럼 그 밑에 있는 서성한, 중경외시는 따라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입시의 큰 구조는 4년 예고제가 있지만 그런 세부는요, 그냥 학교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시에서 내신을 몇 % 반영하겠다라는 건 바로 발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 정시 전형에서 내신은 어떻게 발표가 될지, 늦어질지, 좀 빨라질지,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수시가 65% 정도 모집하고 있고요. 정시가 45% 정도를 모집하고 있는데, 자, 1학년 때 4등급 이하로 떨어졌다. 내가 5등급이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일단 무조건 다 지원 자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순간에 학생들은 이렇게 많은 단위로 모집을 하니 정시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정시에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을 모집하는구나. 과거에는 20%도 안 됐죠. 근데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서울만 그렇습니다. 서울만. 이건 서울에 있는 대학은요, 의무적으로 정시 전형에서 40%를 이상을
모집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방대는 그런 거 없고요. 서울만 그렇죠. 근데 하시나요? 정시가 저렇게 많이 뽑아? 저거 함정입니다. 저 수치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학생들은 단순하게 45%라는 저 수치만 생각하죠. 그래서 1학년이 끝나면 저 정시로 돌릴래요. 정시 올인할래요. 수시로는 서울예대학이 이제 안 돼요. 맞는 얘기죠. 수시로는 안 됩니다. 그럼 정시로 돌리면 그래도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저 45%라는 건 퍼센트율은 맞지만 정시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들 대부분은요. 재학생이 아닙니다. N수생들입니다. 서울대, 연고대를 비롯해서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요. 정시 전형에서 60% 가까이는 거의 N수생들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종반에 하도 오래 있어서 아는데 재생들은 매우 강해집니다. 모든 그 학원의 시스템이 수능에 맞춰져 있고요. 수능에 최적화된 선생님들이 수능만 교육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재수생들은요. 재학생들은 수능만 팔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이 이 정시 전형에서 많이 밀립니다. 재작년에 건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전형에서 70%가 N수생이었어요. 서울대도 60%는 N수생들이 지금 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T1은요, 20%가 좀 안 됩니다, 지금. 매우 힘든 거죠. 단지 저 45%라는 저 수치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건 내신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신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따가 과목별 설명을 들으시면 아실 텐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려워봤자 수능을 따를 수가 없어요. 수능이 월등히 더 어렵습니다. 내신이 안 되는 학생이 더 어려운 수능을 공부한다. 이것도 모순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수시로 들어가는 게 이것도 6장인데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자,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수능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수능이 또 바뀌었습니다. 수능은요, 정시에서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교과를 하든 학종도 일부 학교는요, 더 아주 높은 대학은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죠. 교과는 다 있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는 모두 있고요. 학종도 일부 대학은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러면 수능을 잘 봐야 되고요. 정시라면 당연히 수능이 1순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수능이 바뀌었고요. 국어와 수학만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자, 국어에서 공통 영역은요, 문학, 비문학, 독서죠. 수학은 수1과 수2가 공통 영역이죠. 이건 공통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공통 영역인데 선택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죠. 과목이. 국어에서는 화작이라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는 언매, 이 두 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 선택이라는 용어가 학생들을 혼동시키는 거죠.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무조건 국어에서 수능을 볼 때 언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미적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건 2023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 수험생 45만 명이 수능을 봤는데요. N수생까지 포함해서요. 작년에 N수생이 13만 명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은 35만 명이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N수생들. 자, 그러면 이 수험생들이요. N수생까지 포함해서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이 68%, 언매는 32%밖에 안 됩니다. 또 수학에서요. 선택 영역에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죠.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은 40%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하는 거의 선택을 안 하고요. 근데 선택이니까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선택인데 그렇지 않죠. 이 현실을 보시면은요. 자, 32%의 학생만 언매를 선택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엄매를 선택한 32%의 학생들 70%가 1등급을 받았고요. 화작을 선택한 68%의 학생들 중에 1등급을 받은 비율은 30%가 안 되죠.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해서는 1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죠. 수학은 더 심각합니다.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인데 이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은 비율은요. 1등급 받은 비율은 6%도 안 됩니다. 거의 1등급을 못 받는 거죠. 확통을 선택해서는.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40%가 안 됐는데 이 학생들 중에 1등급을 받은 비율은요.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 1등급을 다 가졌다는 얘기죠. 심각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왜? 국어로만 적용한다면 화작과 엄매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난이도가요. 문법은 이 엄매가 문법입니다. 문법. 문법은요. 월등히 어렵습니다. 월등히. 화작은요. 엄매에 비해서 매우 쉬워요. 근데 가장 쉬운 거 선택한 학생들과 아주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과 어떻게 동등하게 점수를 부여하겠어요?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하는 거예요. 자, 선택 과목 공통 영역이 똑같은 점수다. AB라는 학생이 화작 만점 받았다. 엄매 만점 받았다. 공통 영역 점수도 똑같다. 그러면 원점수는 똑같겠죠. 점수가 똑같으니까요. 근데 똑같지 않죠. 무조건 같은 점수라면 이 엄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표점이나 백분위가 월등히 높은 겁니다. 자,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과목별 등급만 나옵니다. 100점 만점에서 얘가 몇 점을 받았느냐 원점수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원점수를 환산을 시켜버렸죠. 작년 수능이 끝나고 나서 했더니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은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원점수 필요한 점수가 94점이었습니다. 근데 엄매는요 89점이었어요. 그러면 원점수 차이가 5점 차이 나는 거죠. 5점? 별거 아닌다고 생각하나요? 엄청난 점수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환산을 시켜버리면 격차는 엄청 벌어지겠죠. 그래서 1등급을 받은 비율이 매우 적어지는 거죠.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과 그 다음에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1등을 받는 비율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화작을 선택하거나 확통을 선택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걸 모르고 선택했을까요? 다 아는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는 거죠. 어려운 거 못하겠다. 하기도 싫고 해봤더니 어렵고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안 하면 무조건 불이익입니다. 무조건 1등급을 받는 건 매우 힘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능 체제를 못 마치거나 아니면 정시로 돌린다 한들 N수생들도 앞에 있고요. 거기에다가 확통이나 화작을 선택해서 등급을 못 맞춰버리는 거죠. 높은 등급을 못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 전형에서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의 대학생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희에게는 그래도 큰 혜택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지역인재 전형이죠. 따로 저희 대표님이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충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지역인재 전형은요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은요 국공립대학 그러니까 충북 충남이겠죠. 저희 세종은 충북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40% 이상을 무조건 충청권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타 지역은 절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충청권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 그게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충북 충남대가 있죠. 물론 그건 국립대고요. 그러면 충청권에 있는 또 좋은 대학들 있잖아요. 공대도 좋은 학교입니다. 순천향대학교도 좋은 학교고요. 고대 세종도 좋은 학교입니다. 고대 세종도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학교예요. 예. 향후 요게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주 연세대 캠퍼스처럼 그것도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데 여기 본교 학생들이 지금 엄청난 시위 때문에 그렇고요. 경희대는 이미 통합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도 통합했고요. 지금 고대 세종도 통합하려고 하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보류 중인데
그런 학교는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들마저도 지역인재 전형을 늘리고 있고요. 충북,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무죠. 권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40% 이상. 지금 현재 한 45%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든 학과들이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유리하냐? 당연히 유리하죠. 충청권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인재 전형이 없을 때 충북대의 어떤 과에 지원하려면 이 정도의 점수가 필요했는데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거보다 낮은 점수대 학생들도 이제는 합격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서울에 있는 또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 전형에 충북대에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반 전형 외에는 지원할 수 없고 충청권에 있는 학생들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니까 요거는 좀 관심 있게, 물론 지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충북 충남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서울권이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충북 충남대만 가도 나중에는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역인재 전형을 노려야 되는데 지역인재 전형이요, 일반 전형에서 국어국문과를 예를 들면 국어국문과가 대략 일반 전형에서는요 3.4 정도 됩니다. 합격 가능선이. 근데 지역인재 전형으로 하면 3.6, 7, 8까지도 합격이 되고 있으니까요. 좀 낮아도 지역인재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에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4등급이 벗어나 버리면 충북 충남대도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데 멀리는 못 보내겠다. 그러면 이제 모건대, 한밭대, 배제대 이런 쪽이죠. 향후 모건대 같은 경우에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그러므로 1학년 때 가장 힘든 게 1학년이에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요. 2학년만 되면 편해집니다. 분명히 편해져요. 내신이 그나마 쉬워집니다. 쉬워질 수밖에 없죠. 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하시는 애들이 대폭 줄었죠. 학교에서도 아니까 내신을 조금 평이하게, 1학년 때보다는 평이하게 내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험이 1학년 시험이에요. 근데 역설적이게 1학년 학생들이 제일 공부 안 합니다. 정말 공부 안 해요. 1학년 학생.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1학년이고 가장 어려운 시험도 1학년인데, 따라서 정신무장을 해서 1학년만 잘 보낸다면 2학년부터는 좋은 쉬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하고 유튜브 채널 전원수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원수학은 제가 한 6년, 7년 전부터 이제 아이들 복습하라고 이제 영상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구독자가 3,500명이 넘었네요. 1000명만 넘으면 그 수익 창출이 돼서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수익은 얼마 안 되고 목표가 뭐 유튜버로 대성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여전히 그 복습용으로, 아이들 복습용으로 계속 업로드가 되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 양지고등학교 수학시험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양지고라는 학교는 2015년에 개교를 해서 이제 9년째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에 이제 선생님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험의 경향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21학년도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21학년도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건 교과서와 학습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와 학습지에서 거의 90% 이상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보통 전부 다 이제 이 학습지에 목을 매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90% 학습지 양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3, 40페이지 정도 되고 문제 난이도도 꽤 높은 편이라서 여기 얘를 미리 공부하지 않고 들어간 친구들이 되게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학습지를 암기식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 또 변별은 외부 지문에서 변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완벽하게 똑같이 그림 보시면 어때요? 이게 비슷하죠. 심지어는 여기는 이 식이 그대로 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그냥 거의 그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학습지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학습지였고요. 여기 얘가 교과서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냥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뭐만 달라요?
보시면 여기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렇게 숫자만 바꿔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지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대로 나오는 건 또 아니고요. 또 숫자는 또 바꿔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답만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었고 그냥 풀이의 흐름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학습지를 마스터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변별력 문제는 또 외부에서 출제를 해서 요것만 공부를 해서는 결국 2등급이 한계였고요. 1등급이 되고 싶었다면 결국은 수학 공부를 제대로 했었어야 결국은 1등급이 됐어요. 이게 외부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딱 봤을 때 바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2021학년도의 시험 경향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2021학년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지고가 시험을 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냈을 때 단점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암기식으로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암기식으로 공부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처음에 수학 상이라고 하는 거는 한 이 정도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수학 하는 보다 조금 더 위에 조금 더 작은 분포를 띄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학습지를 내가 달달달 외우는데 노력이 한 이 정도 필요했었다면 똑같은 난이도의 똑같은 양 정도의 시험을 학습지를 수학 하에서 외우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이만큼만 외우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까지 다 같이 외워야 돼요. 왜냐면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 양의 똑같은 난이도의 학습지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학습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잘 버텨내다가 그러다가도 계속 진행하다가 그리고 2학년 때 무너지고 3학년 때 무너지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시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되게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양지고에서 이제 2022학년도에 이제 선생님이 바뀌게 되면서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과서와 수학의 왕도에서 출제를 또 하시더라고요. 첫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 수학의 왕도는 EBS 교재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석이나 뭐 바이블이나 이런 식의 개념서예요. 근데 학교에서 아예 수학의 왕도를 주 교재로 사용하면서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왕도로 수업하면서 왕도란 교과서에서 이번에는 95%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게 변별력 문제 또한 외부에서 5%, 그러니까 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한 문제의 난이도가 또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이 처음 시험에 만점자가 무려 3, 40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100점짜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똥이 떨어진 거죠. 난이도에 완벽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의 시험을 볼 때는 난이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어려워져서 그냥 이 방법대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완전 폭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한 3가지 케이스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학기 때부터 선생님의 힌트들을 가지고 여기서 나온다니까 난 이것만 공부할 거야 라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첫 시험은 되게 잘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기말고사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공부했던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완전 폭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처음에는 그냥 내 갈 길이 갈 거야 하면서 수학다운 수학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엄청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또 그 친구들이 중간고사 때 이렇게 나오니까 기말고사 공부를 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손해를 보고 두 번째도 완전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처음부터 그냥 자기 갈 길 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이번에 어려울 게 분명하니까 진짜 제대로 준비해야 돼 라고 해서 빡세게 준비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여기서 손해를 뒤쪽에서 되게 많이 만회해서 결국 1등급을 받아내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시험, 이제 2학기 중간고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좀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70% 정도를 출제를 하고요. 나머지 30%는 좀 되게 어렵게 출제를 했거든요. 그렇게 출제를 하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교육과정 외의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였거든요. 점 A, B가 나타낸 영역을 A라고 했을 때 뭐 3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어요. 얘는 이제 거의 한 10년 다 돼가지고 10년 전에 교육과정에 있었지만 그때 사라져버린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얘를 알아야만 풀 수 있게 또 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굉장히 정말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험이 2022학년도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2023학년도잖아요. 2023학년도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크게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기존의 선생님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그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선생님들은 이제 같이 학년을 따라 2학년을 올라가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1학년을 맡아서 새로운 출제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경우 다 시험 경향 자체,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출제될 것이다를 솔직히 예측하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작년에 망했던 그 기억 때문에 이번엔 당연히 똑같이 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바뀌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또 다른 출제 경향을 띠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사실이 사실 2022학년도에 선생님들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수학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떤 반들은 이 선생님 A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또 어떤 반들은 B 선생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각각 반에다 힌트들을 계속 뿌려주셨는데 서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막 힌트를 뿌려주신 거예요. 또 어떤 반에서는 뭐가 나온다 이렇게 정보를 주시고 또 어떤 반에서는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던 학생들이 양쪽에 다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가운데서 거기 있는 게 정보를 다 얻어봤더니 되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었던 거는 어떤 선생님은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라는 개념이 있는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못 그려도 돼. 안 나오니까 못 그려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선생님은 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아이들이. 근데 저는 이제 수학을 되게 오래 가르쳐 본 사람으로서 그럼 그 문제는 결국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안 그려도 풀 수는 있지만 그리면 좀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누구는 나온다 그러고 누구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023학년도는 더더욱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선생님들의 힌트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그대로 거의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던 그런 정보들을 취합했어야 됐던 거고 그게 취합이 다 되고 나니까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용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23학년도는 어떻게 출제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힌트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사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수학 공부는 어차피 본질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향을 따져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렇게만 준비하다 보면은 결국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점점 가면 갈수록 수학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본질대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내가 아래부터 탄탄하게 잡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친구는 수학 자체를 점점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특강을 하고 있어요. 특강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어떤 학생은 예비 고1입니다. 그럼 학년의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예비 고2가 더 잘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 진행을 해보면은 예비 고1이 더 잘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앞에 부분을 탄탄하게 가져갔냐 아니면은 앞에 부분을 탄탄하게 가져가지 못했냐 그 차이로 이 수학 1이라는 과목을 이해하는데 그 이해도의 차이가 되게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들이 하나의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2학년 친구들은 1학년 때 좀 부족했으니까 선행을 못하고 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비 고1 친구들은 선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행은 다 완벽하게 마스터가 됐으니까 선행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거의 이해도의 차이로 뒤에 거의 그 이해도가 되게 극심하게 나뉘면서 성적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막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수학의 본질에 맞게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본질이 뭘까요? 수학의 본질.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수학 공부를 하는 걸까?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래요. 뭔가 어떤 도구가 있을 때 그 도구를 가져다 쓰는 능력에 집중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도구가 개념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취미가 목공이거든요. 목수가 취미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공을 처음 배웠을 때 그 공방장님께서 저한테 선생님은 되게 빨리 뭔가 되게 많이 빨리 느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 도구를 가져다 쓰는 능력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목공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면 왜 이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또 자랑하려고 한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뭐 보석함부터 해서 뭐 콘솔, 그다음에 어머니 화장대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강의할 때 쓰는 그 분필꽂이 이런 것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꽤 잘 만들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를 가져다 쓰는 그런 능력이 점점 향상되게 된다면 수학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개념은 잘 돼 있는데 응용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친구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개념은 왜 나올까요? 왜 수학 개념이라는 게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하기를 한 100번을 해야 된다고 가정해 봐요. 2를 100번 더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 더하기 하기가 100번 다 더하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는 곱하기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곱하기를 처음 익히는 데는 당연히 힘들지만 그 곱하기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너무 당연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3을 50번 더해야 돼라는 상황이 됐는데 곱하기가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왜 이 개념을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개념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왔는지부터 차근차근 다 이해를 하고 내 걸로 만들어준다면 응용력은 알아서 따라오게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의 본질에 맞게 공부하자. 그러면 결론이 좀 되게 허무하죠. 그렇죠? 뭔가 경향을 듣고 싶어서 오신 것 같은데. 물론 경향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 경향에 엄청나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힌트를 주셨대, 어떤 선생님이 어떤 힌트를 주셨대, 이런 그런 힌트들에 항상 그 귀를 기울이고 그 힌트를 받은 순간부터 아이들한테 그런 필요한 것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걔가 그런 힌트들, 그러니까 경향에 의존하게 돼버리면 결국은 수학이라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냥 의지 정도는 해도 괜찮지만 의존까지는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한 내용을 그대로 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접니다.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하신 건 1번일 텐데, 그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세 번째는, 예,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단어 시험이 이게 시험 자체가 어렵죠. 근데 크게 이유가 세 가지 보시면 돼요. 일단 범위가 많죠. 여기서 이제 중학교 학습 습관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지요. 가장 위험한 공부법 중에 하나인데, 엄마, 나 할 때는 해. 이게 공부법이 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되돌려서 말하면, 그죠? 안 할 때는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공부법으로는 조금 점수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양지는 아시겠지만 엘리트 코스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도담동에. 뭐 연세초, 이렇게 해서 양지중, 양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1등급층이 두껍습니다. 네, 두꺼워서 거기를 뚫고 들어가시려면 할 때만 해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고등부의 기간이 긴 것 같지만 중등부를 되돌아보시면 금방 지나가죠.
고등부가 그거 딱 2배 빨리 지나가거든요. 겨울방학이 2번밖에 없죠. 세 번째 겨울방학은 좀 싸늘하죠. 결과 다 나오고. 그래서 공부할 범위가 일단 많다.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영어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과목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 때만 해서는 절대로 점수가 나올 수가 없고, 과목 골고루 점수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능 유형이라는 건데, 수능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 선행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한 분도 계실 테지만, 수능이라는 건 결국에 대학을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을 원하느냐를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교는 목적이 뭡니까? 대학교의 목표. 취업이라면, 시험이 토익 시험이죠. 예, 그거는 실제로 마이스터거나 다른 고등학교에서 실용용으로 시험을 봐요. 수능이라는 것은 취업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SAT거든요. 어빌러티 테스트인데 스칼러십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칼러죠. 쉽게 말하면 학자가 되겠다. 학자는 그러면 무엇으로 인정받느냐? 무엇이 있어야 학자가 되느냐? 논문이죠.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어떤 교수들이 어떤 학생들을 뽑느냐? 논문을 읽을 줄은 아는 학생들을 뽑는 거예요. 그럼 논문 읽기 시험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논설문, 비문학 논설문이라는 거를 영어로 읽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죠?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수능은 어학시험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중학교 때 한글을 다 띄고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모든 과목에 100점이 나올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서브젝트 매터,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영어는, 수능 영어는. 그래서 주제를 이해하기 쉽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어로 해석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논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또는 뭐 신문, 논설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분명히 한국어로 쓰여 있는데 내가 한국인인가 헷갈릴 때가 있죠. 이해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해석을 하면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해석 자체도 어렵지만 해석이 시작이에요. 시작. 영어에서 수능은 해석을 한국어로 옮겼을 때부터가 진짜예요. 그때부터 고민하셔야 되고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지 않으면 학생들이 다 무슨 정답을 찍느냐? 자기 생각을 찍어요. 수능 문제는 단 하나도 학생들, 수험생의 생각을 단 한 문제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아요. 예, 이 글을 쓴 사람, 저자의 생각을 물어봐요. 논문을 보고 읽고 이해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수능 유형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90점이라는 이제 다 익숙하시죠? 뭐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1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수입니다. 뭐 수능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냐? 전국적으로 90점을 맞는 학생의 비율이 이 정도예요. 수능 보시면 6%입니다. 6%. 6%. 올해 7%. 약간 8%에 가깝죠. 이게 어느 이 특정 학교도 아니고 특정 도시도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전국. 40만 명, 50만 명이 시험 봐가지고 이 정도예요. 국제고, 외고, 사사고 다 포함해서 7%밖에 안 나오는 시험이에요. 90점이. 양지고 90점 말하, 양지고 7% 아닙니다, 이거. 전국 7%. 그러니까 난이도가 일단 어렵고, 글의 종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중학교에서 많이 익숙한 거 있죠. 야, 저번 시험엔 100점 맞았는데 이번에 왜 점수가 90점이야? 여기 한번 보시면, 그죠? 9월달, 수능을 2달 앞두고 1등급 나왔어요. 그게 15%예요. 이 중에 절반이 2달 후에 날아갑니다. 절반이 날아가요. 절반이. 한 번 1등급이 영원한 1등급일 수 없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한 번 시험 잘 본 게 중간고사 잘 본 게 기말고사를 절대로 보장해 줄 수 없다. 이 학생들이 2달 만에 단어를 다 까먹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역시 외국어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치 않은 거라서, 그죠? 익숙함을 가지려면 평소의 학습량 자체를 조금 유지할 필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간학습지라는 걸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학습량 자체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1등급이 나와요. 제가 오늘 무슨 유형, 어떤 방법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죠? 입시에서도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다 있겠지만, 결론은 누가 영어 점수가 잘 나오느냐? 누가 잘 나오는 게 맞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애가 잘 나와요. 그럼 영어를 잘하려면 기본적인 학습량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양을 좀 유지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이제 유형을 조금 크게 나눠보시면 이제 이런 식입니다. 예. 간단하죠. 간단한데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 외운 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때 시험에 출제됐던 거 여기 워드에다가 워드 어딨죠? 워드 사운드죠. 워드 사운드. 여기에 원래 본문에는 워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워드에 S가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면서 넣고 S를 뺐죠. 학생들은 외운 대로 찍습니다. 찍는 것은 오히려 함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거 교과서 문제인데 논리학의 가장 기본기가 그거죠. 환질 추론. 수학에서는 대우관계라고 하는데 착하게 살자를 같은 표현으로 바꿀 때는 나쁘게 살면 안 된다라고 바꿔놓죠. 이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인데 토끼가 좀 부지런했어야 했죠. 그죠? 부지런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바꿨어요. 하지 말았어야 했다로. 그러면 정답이 착하게가 아니라 나쁘게를 집어넣는 가장 기본적인 환질 추론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모든 학교 시험이 본문에 대한 공부를 들어가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본문을 다 줬는데도 어떻게 점수가 그렇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느냐. 이 본문 자체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선택지는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선택지 자체가 양지고, 아름고 이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양지고가 제일 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7문제 객관식과 아니 먼저 24문제 객관식과 3문제에서 5문제의 주관식을 풀었는데 50분 안에 문제를 못 풀어요. 다 시험 범위가 공개된 건데도 시험장에서 저거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제 시간 내에 풀지 못하고 서술형에서 또 서술형은 아까도 보셨지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며칠 동안 본문 암기에서는 조금 대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양지고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무엇을 준비하냐면 학교에 가면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줍니다. 단어 없고요. 해석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학교는 평가 기간이다 보니까 던져줘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거를 본인이 정리하고 분류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거를 도와주는 게 제 가장 큰 역할이죠. 제가 하는 역할은 교과서나 모의고사는 자습서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걸 가지고도 공부하기 쉽진 않죠. 혼자. 제가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단어 정리해주고 해석 집어넣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반이요. 아까 보셨죠. 동의어보다 착하게를 시험 문제에 나와 있으면 나쁘게를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시험장에서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채워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어를 이렇게 쭉 학교에서 준 프린트를 제가 다 분리를 한 다음에 해석을 붙여주고 중요한 단어 표시해서 동의어와 반의어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동의어 반의어의 가장 기본기는 영영 뜻이기 때문에 영어를 보는 것에 대한 익숙함을 좀 길러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교과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뭐 분석지, 워크북 나누고 모의고사, 워크북 나눕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의 단계고 결국에는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 푸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와 양지고에 맞춰져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양지고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양지실감 모의고사라고 양지고의 시험을 실감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뽑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으로 만들고 그죠? 이거를 지문을 바꿔서 요약을 하고 이제 이런 시험 문제인데 뭐를 기준으로 만드느냐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양지실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을 일단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의 가장 시작은 그 시험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근원적인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매년 시험을 보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몇 점, 몇 점을 가지고 나왔고 어떤 유형, 이거 다 수능 유형이죠. 수능 유형이 어디 카테고리에 속하고 이거를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 해서 학생들에게 기본기를 보여준 겁니다. 그걸 통해서 기준을 잡고 양지실감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자료는 학생들이 시험 끝나면 다 받습니다. 저하고 킬러 문항, 무슨 문항 다 같이 풀어요.
그리고 그 영상은 그대로 녹화해서 그대로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마지막 파이널 터치, 이게 MD 모의고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학생들은 시험장 가기 전에 멘탈을 한번 부셔놔야 돼요. 멘탈을 디스트로이 해서 들어가야 시험장에서 50분 내에 시간이 부족할 때 떨면서 답안지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어려운 문항으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파이널 터치를 실시합니다. 뭐 빈틈없이 교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 저희들 선배들 중에 공부를 좀 잘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영어를 잘했다기보다는 정말 3학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열하게 공부한 친구들의 공부법을 들어보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영어 실력이 조금 커져야 됩니다. 학교의 시험의 유형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학습에 대한 공부 시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수능 내신은 생각해 보시면 1년에 딱 4번 보죠. 한 5주 동안 본다고 해도 1년에 4개월에서 5개월이에요. 그러면 내신 대비 내신 점수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언제냐? 그 4개월, 5개월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머지 8개월입니다. 그 8개월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학생의 성적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 학생이 정시를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내신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내신 시험범위 어떻게 나온지 제가 보여드렸죠. 1학년 모의고사, 2학년 모의고사 차근차근 양지고에서 다 선생님들이 시험범위로 출제를 해요. 그죠? 그러면 3학년 모의고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수시로 들어갔는데 정시 시간 성적표를 보여드린 거고, 예, 합격을 했죠. 그리고 지금 조교를 맡고 있고, 제 조교를 맡고 있고, 서울 들어가기 전까지. 연세대학교는 1학년들은 무조건 송도 국제캠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월달 들어가기 전까지 제 조교를 하면서 후배들 학습 멘토링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지금 상담하고 있고요. 총괄이도 내려가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하고 가.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1년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쓰십시오. 제가 영어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영어는 놓는 순간에 까먹는 속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커요. 외국어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전혀 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1년 플랜, 결국엔 영어의 본질은 그죠?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신 대비도 이렇습니다. 제가 1학년 학교 선생님들 이름 다 알거든요. 그 선생님들 출제하는 방법 다 알거든요. 문제는 양지고 1학년 시험이 수능처럼 이렇게 출제됩니다가 없습니다. 내신은 선생님을 따라가요. 이 선생님이 1학년을 올라가 버리시고 2학년 선생님이 내려오시면 2학년 선생님의 시험 문제 유형을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일단 실력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단어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영어의 본질을 가지고 제가 3년 플랜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와 내신이 끝났을 때 수능까지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방학 특강, 그죠? 뭐 실력은 결국에는 내신 5개월이 아니라 나머지 8개월에서 7개월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 살짝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은 특히나 1학년 때는 동영상 녹화 의미가 적어지는데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1학년들은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배속, 3배속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이렇게 학교별로 영상을 다 모아두고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것까지 다 모아져 있어요. 영상은 그대로 다 모아져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에. 뭐 이런 학습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 한 장에 제가 요약본을 제가 양지고만을 위해서 양지고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 학생들과 함께 충분히 고민해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일단 첫 시험, 그 다음에 3학년 수능까지 모든 것에 대한 플랜을 학생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